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법정 시한을 18일이나 넘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장 지각 처리라는 마지노선에 몰리면서 최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고 합니다. 예산안 지연 처리는 거의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른바 쌍특검 정국이라는 벽대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쌍특검이라는 이제 변수가 생기면서 약간 예산안에 이제 처리 시한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원래 사실 이게 예산안을 12월 2일로 이렇게 특정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회계년도 다음에 회계년도 한 달 전부터 이제 이걸 한 달 전에 통과시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놨는데 사실 이게 지키지 못한 지는 오래됐는데 올해 잘못 내일을 넘겼으면 아마 최장 시간이 될 것 같았는데 그나마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은 아마 상당 부분 이런 데에 좀 비판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합의된 안을 대충 보니까 어쨌든 전 4조 한 2천억 원 정도 감액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일단 감액을 했는데 그것은 네.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의 그 지출 상황을 정부가 좀 줄이는 것을 국회도 동의해줬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감액을 하는 걸 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ODA 그러니까 국제공적기금 원조는 좀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그러니까 R&D 부분들 그동안 연구개발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순중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던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가 이견도 좁히고 그다음에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씩 양보했던 그런 오랜만에 그나마 좀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이 늦어진 그 원인을 보면 네. 결국은 뭐 쌍특검 전국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로 책임 공방도 있었고. 그렇죠. 네. 사실 쌍특검이 이제 28일로 이제 거의 이제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예. 그것이 사실 이제 힘겨루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서로가 어떤 그 정략적인 부분들이 맞부딪히면서 어떤 게 유불리가 있냐 이것 힘겨루기 때문에 사실 예. 예산이 조금 볼모로 잡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특검도 28일 날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예산은 더 이상 미루면은 여야가 공이 이제 국회 책임론이 나올 것 같아서 처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장 지각 처리는 네. 뭐 피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시한을 많이 넘긴 거잖아요. 네, 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재정을 한 18년 재정만 한 사람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12월 31일을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권고 조항으로 12월 2일까지는 해라.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예산을 짜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배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 그것에 훨씬 더 방점을 찍어주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잘해라라고 이것만이라도 박수를 쳐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내용으로 봐도 모양이 괜찮아요.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통령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ODA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 양보를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의 그 요구였던 지역화폐. R&D, 지역화폐, R&D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또 체면치레를 하게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씩 물러나서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잘했다,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있는 권고 사항이니까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나라의 예.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것까지 지켜주는 결과를 내년부터 내온다면 훨씬 큰 박수를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더 미뤘다가는 좀 여론의 민심이 좀 많이 안 좋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안은 밀리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왕 할 거 조금 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와가지고 더 이상 미루면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경제도 안 좋은데 특히나 예, 그렇죠. 뭐 굉장히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았다는 거는 맞는 사실이죠. 예산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들도 많이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민생 법안도 이제 같이 처리를 하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임시회는 한다 이런 기조였었어요. 예. 그런 기조였기 때문에
때문에 기왕 늦어진 김에 민생 법안은 좀 더 많이 뭐 자꾸 법사에서 지금 많이 싸우잖아요. 네. 기왕 그 처리를 하는 김에 좀 많이 좀 합의를 해가지고 많이 처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바람을 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또 그 민생 법안들이 많이 또 처리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부터 가보죠. 이르면 내일 비대위원장 지명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으로 확실히 된 걸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루신의 소설 고향을 인용한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이 비대위원장직 수락으로 해석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오늘 이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과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책에서 얻은 경험을 자기 교훈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당정의 수직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 분이 대통령과 한동훈이라는 관계는 아주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면 오히려 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여의도 문법과 달리 지금 상황을 좀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일단 좀 수렴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지금 여권, 여당, 국민의힘 위기가 사실은 이게 미증유의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네. 1년 6개월 사이에 벌써 비상대책위원회가 세 번째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비대위가 지금 출범하는 시기가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이라 그러면은 굉장한 위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한 절박감에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적이거나 혹은 이렇게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리형 비대위로는 어렵다. 우리가 비대위가 통상 돌파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거는 돌파형 비대위로 이 위기를 정면 뚫고 나가겠다. 이런 제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이다. 예. 그다음에 사실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검사 프레임이라는 게 또 씌워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맞죠. 이런 우려도 저는 매우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우려를 넘어서는 지금 상황이 예. 비상 상황이거든요. 1년 반 사이에 사실 비대위가 세 번 출범한다. 이거는 국민의힘 사정이 그야말로 비상이 일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예. 이거는 아주 그 초유의 이런 상황인 만큼 뭔가 강력한 카드로 돌파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일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해서 등판한다 그러면은 예. 저는 일단 지금 이 보수 진영 자체도 약간 지금 지리멸렬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분오열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지층과 보수 진영을 좀 하나로 묶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두 번째는 네. 뭐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사실 신선한 인물 아닙니까? 사실 물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을 하긴 했지만 깨끗한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스마트한 우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이념형 사람이 아니라 팩트라든가 이런 사실관계 입각해서 대정부질이 답변한다든가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가 하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사실은 국무위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를 맡는다면 아마 굉장히 국면 전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 한동훈 장관을 또 맡는다 그러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갖는 지금 위치에서 당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미래 권력이 맞붙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어서 예. 상당히 이런 효과들은 한동훈 장관이 갖는 특별한 효과로 인식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파형 비대위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 섞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초유의 상황, 초유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야당이 보실 때는 그걸 자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네. 그리고 초유의 위기가 왜 왔는지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야지 그걸 진단하지 않고 해법을 낸 다음에 맞춤형으로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유의 상황이 왜 왔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오시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국정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은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조금 바로잡아주거나 심판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야당에게 그 심판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면은 중도 민심은 이미 예. 넘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되돌리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당 내에 야당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야당은 솔직히 얘기해서 절로 표를 줘도 문제가 똑같이 생길 수도 있겠네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당 내 야당을 만들면 좋은데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을 내리꽂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후광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시즌2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세자책봉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잡고 변화를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대통령과 얼마나 오버랩 되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고유한 지지층이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차별화를 섣불리 했다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지지해 온 거면은 자충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대통령을 더 지지할지, 한동훈 장관의 차별화를 더 지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문제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이 정치권에서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의구심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일단, 아까 이제 돌파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돌파형이면 그동안에 각 당에서 상대방을 통해서 코드 인사 비판은 왜 했습니까? 예? 뭐 잘 알면 신뢰 때문에 쓴소리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코드 인사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민주당이 약한 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오늘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 장관 답변과 여야 입장까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법 총선 이후에 하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해석이 건 없어 보이죠. 장관님 특검법 수용하되 총선 이후에 한다는 게 대안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걸려가지고 당의 입장은 그 반헌법적 그 악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받긴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며 특히 최순실 특검은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부정하는 한 장관의 모습을 보니 역시 윤석열 아바타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장관이 어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 그리고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이 선전-선동 지금 화면에서 나오죠. 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한 두 가지는 크게 뭐 시점과 독소 조항 이 두 가지 같은데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이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그 새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그 오늘 이 해석이 뭐 맞는 거냐 이런 그 질문에 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매우 일견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번 밝혀보자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당리당략적 조항들은 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이 한 4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게 전방이 이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수사, 이른바 별건으로 달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관련자들이 진술한 게 있다면 그것도 다시 또 확대해서 또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이라는 한정된 그런 성격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말하자면 지금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도 과거에는 변협이 추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특검 그 독소 조항 관련해 가지고는 네. 뒤에서 바로 또 얘기를 아, 할 예, 거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네. 이 2가지 부족하다는 거. 네. 이 부분만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정리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총선을 앞두고 네. 많이 브리핑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게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선거 때 특정 후보나 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균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요소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선거가 그럼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합의해가지고 선거가 없는 해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실체적 진실을 살펴보자고 합의해서 독소조항 빼고 추진한다면 한 장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는 해석하시는 당연히 거죠?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자제돼야 되는 게 맞죠. 예. 네, 맞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미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오랜 동안 기간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그런 거를 우려했고 법무부가 그런 걸 우려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자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야당이 예를 들어서 보장, 약속을 통한 보장을 해준다면 예. 뭐 총선 이후에 꼭 하겠다라든가 반드시 하겠다. 네.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상설 특검으로 대체해서 법안을 내서 예. 본인들이 직접 추진을 해가지고 독소 조항을 좀 어느 정도는 완화한 예. 법안을 아예 내 가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수정안을 제안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한다면 뭐 저는 야당도 거기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 행정부 관료는요, 악법도 법이에요. 법을 최대한 잘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위치인데 거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정치인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조금 성급하고 조급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야당이 그러면 총선 후에 하는 방안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지 않으면 그거는 서로 양당이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제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충분히 그 총선 후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만 봄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독소 조항이라든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뭐 독소 조항들은 좀 제거하고 나서 예.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범하는 비대위와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선거 입장에서 이후로? 그걸 받을 만한 그 조건이 글쎄요, 되냐는 근데 얘기입니다. 야당 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선거에 유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걸 밀고 나가겠지만 예. 정말 이 사건이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적으로 한번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 충분히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게 이제까지 보여준 행태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에 몰입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김상일 평론가께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셨지만 예.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네. 정치권이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야가 새로운 비대위 합의와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지만 지금 이낙연 대표 등을 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차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의낸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목한 독소 조항 핵심은 2가지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즉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서 본 그 영상에서 고민정 의원이 드루킹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했던 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수영 평론가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 과거에도 있었다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두 번째 그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 있었습니다. 그건 특검법에 그게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최순실 특검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너무 난무하니까 피의자에 대한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사실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검찰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가지고 포토라인에서 사진 촬영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만든 게 검찰 개혁이고 사법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이 독소 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고 드루킹 특검 때는 선거가 없어가지고 수사 예. 상황이 나와도 이게 크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40일 총선 목전에 두었는데 예. 이것은 지금 법이 만일 통과된다면은 2월부터 시행돼서 7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총선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확인되지 않는 사안들이 나올 때는 이게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거는 저는 정치권의 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 후보자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정의당 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안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특검을 추천하고 대장동 클럽은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예. 사실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변협이 추천해가지고 이 중에 4명 중에 2명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이런 장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은 정치권이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고 조금 중립적이고 좀 말하자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특검 충분히 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특검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김상일 평론가도 네. 좀 전향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좀 드루킹 특검법 관련해서 여튼 그 추천, 네. 야권의 추천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네.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여당에 주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야당에만 줬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도록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중립성 확보 방안이 있었다. 여권에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상설특검법이 지금 있는데 왜 상설특검으로라도 빨리 하지 않았냐. 저는 시기의 문제나 지금 이런 모든 어떤 지적하는 문제들이 저는 귀책사유가 여당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의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검찰도요. 지금 이거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었으면 더 명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수사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저도 평론을 하기 위해서 다 물어봤죠. 이게 명분이 되냐 그랬더니 검찰 출입 기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수사 결과는 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자기들이 보는데 특검으로 갈 명분은 너무나 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이 유리하게 나올 거라면 빨리빨리 해서 이 시기에 몰리기 전에 정리를 하지. 왜 이 시기에 와가지고 왜 이제서야 저런 불평들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모든 귀책 사유는 오히려 여당에게 훨씬 크게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당 검증위에서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 이제 비명계 공천 학살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친명 대 비명의 갈등이 전면 부각되는 분위기라는 그런 그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건 공천 때가 되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건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한 게 계속해서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 그런 걸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더 존재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 상대가 있는 게임은 상대방을 승복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공정해야겠죠. 그렇죠.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승복시킬 수 없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이 없는 비주류 쪽에 얼마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느냐가 그 제3지대 내지는 그 대중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이 없이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류가 힘을 가지고 그냥 힘을 휘둘렀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어떤 지금의 갈등과 비난은
주류 다시 말해서 지금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 자초했다.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혁신안 같은 그런 이슈가 좀 언론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여당의 상황처럼 이렇게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비명계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 게 왜 하필 이 주요 당직자들 지역구입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고 그다음에 동작각 같은 경우는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의 지역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고양시장까지 같이 있고 고양도 같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이견을 내부 부적격 처분 받은 분들이 전부 시장 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득표력과 굉장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필 이제 자신들이 한번 경선이라도 참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총장, 검증위원장 지역구에서 아예 당신들은 부적격이야. 근데 부적격 이유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구청장이나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정 협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공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누군가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저는 굉장한 득표력과 잠재력, 파괴력을 가진 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것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미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문제인데 만약 현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컷오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은 엄청난 내용으로 갈 겁니다.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비대위 주장 혹은 사무총장과 검증위원장이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내 갈등의 축은 한총련 세대와 86세대를 둘러싼 공천 잡음입니다. 최근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과 연루돼 징역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자, 이를 두고 한총련 출신들로 구성된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전 세대인 86세대도 과거 이 범죄 처벌 이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건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총련 세대 그리고 윗세대인 86세대 민주당 내 다 주류 세력 아니겠습니까? 현역 정치인들과의 그런 주도권 다툼이 예고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제가 한총련 세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총학생회장을 한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86세대, 제가 어떻게 보면 86세대일 수도 있는 뭐 70년생이라서 그런데 뭐 불만이 있죠. 선배님들한테. 뭐 당신들만 뭐 주구장창 하시고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뭐 이렇게 육성하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세대가 한총련 출신들이 과거의 잣대를 지금 들이대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86세대가 그 시대에 과거 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그 시대 상황에서 조금 봐줬다고 해서 봐주고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후배들이 오히려 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선배들한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후배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억울한 면은 있겠죠. 아, 우리 세대는 스킵하나? 건너뛰나? 건너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멋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민주당 출입할 때 그 한총련 그 출신이었던 이 보좌관이 자기는 뭐 아직도 그 선배들 가방 들고 다닌다 그렇죠. 이런 불평을 들어오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열심히 뛰는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잣대를 과거 86세대도 범죄 처벌 이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근거를 잘못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더더군다나 이 정의찬 당대표 보좌역은 민간인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국민 정서상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이걸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자기들끼리의 끼리끼리 패거리 논리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논거를 가지고 이런 86세대를 비판하고 우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앞에 나서는 것이 맞지. 이거를 과거에 뭐 기득권을 공격을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네 이익을 위한 공격을 한다?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정의로운 당이고 도덕적인 당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줄까요? 저는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지금 민주당 내 그 두 운동권 세력 간의 어떤 갈등 지금 막 시작된 것 같은데 앞으로 당내 큰 갈등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갈등 요소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는 아직도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86세대와 무슨 한총련 세대가 이렇게 붙는 거는 이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과학과 팩트의 시대로 가고 있고 예. 지금 이제 민생이라는 것이 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민생을 이야기하고 피부에 와닿는 우리 실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 시대의 이념이 사라지니까 우리 시대의 이념으로 채우겠다. 당신들이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와서 좀 좋은 자리에 앉아서 꽃길 가보겠다. 더 이상 해먹지 마라.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대립구도가 되는 것은 민주당의 앞길도 방해할 뿐더러 예. 저는 정치 발전 자체를 퇴행시키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당에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에 기대해서 총선 치르겠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는 비난 수위도 높겠지만 당내 내용도 매우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적인 86세대 이 송영길 전 대표 구속으로 86세대 용태로운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86세대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반박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과거 군 하나회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적 공격이고요. 모두가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는 뺄셈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싸워서 이걸 멈춰 세우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대로 가는 이런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좀 아까 그 김상희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견해와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 말씀 중에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해먹자 이런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셔야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보여왔는데 보여온 거에 대해서 되게 유감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는 당당한데 당신들의 지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꼰대가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는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저분들도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우리가 더 낫다. 후배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식들의 세대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내가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럼 그건 또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이 시대의 멋있는 선배가 되는 걸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후배들이 본인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못하는 건 또 지적을 해주면 멋있게 물러난 선배니까 존중하면서 더 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 필요해요. 원로가 너무 없어요. 좋은 선배가 너무 없고 좋은 선생님이 너무 없어요. 그게 나라에 훨씬 더 큰 문제니까 그거가 그런 어떤 인물이 돼 주십사.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6세대 그 용태로는 비명계에서도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 그 비명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 가장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그 이낙연 전 대표 그 신당 창당 그 추진을 좀 중단해달라고 이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좀 그 연판장을 돌린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약간 주춤한 모양새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만났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고립작전을 위해서 이제 각계격파를 하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 전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도 곧 만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연판장을 사실 초선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 그룹이 돌렸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다. 근데 사실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그 신당 창당 이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빨리 만나서 두 분의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분열의 위기로부터 좀 구해주고 더 이상 당이 이런 모습 국민에게 보이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누구
누구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조리돌림 하듯이 이렇게 낙인 찍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저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실 주춤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명분 쌓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지금 시한을 줬잖아요. 예, 예. 내가 지금 드라이브 거는 게 내가 신당 창당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변해야 되는 것을 내가 먼저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오히려 저는 신당에 대한 명분을 쌓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도 조절로 잘못 해석해서 예.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켜서 아예 여기서 뭐 밀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 전략적 오판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주춤하다라는 판단은 저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요, 신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신당의 필요성을 찬성한다는 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과반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주춤하는 것은 아니다. 예. 단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전략적 오류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신당을 하려면 이게 총선까지 가면서 어떤 분기점들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의 타이밍을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축적이 되다가 이렇게 폭발하고 네. 이렇게 축적되다가 또 폭발하고 이런 건데 신당 이슈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맞추려면 그 타이밍 올 때까지는 서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본인이 투쟁하는 모습, 투쟁하면서 희생되는 모습, 내지는 헌신해가지고 진정성을 인정받는 모습, 이런 것들의 서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낙연 대표가 너무 신당 깃발을 너무 빨리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궁지에 약간 몰린 거죠. 예. 전략적 오류에 의해서 잠깐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궁지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오류를 좀 바로잡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용 상황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평론가, 최수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